여러분께 의견을 드리면 네. 반드시 이것에 투자하십시오. 네. 썸네일 제목을 네, 알려주시네요. 네, 달러 인버스입니다. 오.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말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좀 과분하게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셨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라는 그 화두를 던졌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한 달러가 오게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될 건지를 설명드리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 가시고 제 말 듣고 그냥 무조건 투자하시지 마시고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동의하시지 않으시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자, 원래 금리를 인상하는 금리 인상기, 다른 말로 긴축의 시대죠. 그 긴축의 시대를 두고 봤을 때 금리 인상을 미국 기준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으로부터 대략 6개월 정도는 여느 때도 상관없이 무조건 강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 그게 22년 연중이잖아요.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은 무조건 강달러화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100원에서 1,200원, 1,250, 1,300 이렇게 갈 거다라고 봤었고요. 근데 다만 기준금리 인상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역시 돈의 이동이에요.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것 같아. 언제부터 인상할 것 같아. 그럼 미국 달러 가치가 강해지겠네. 그럼 나는 달러로 갖고 있어야겠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로 돈이 이동하면서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 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선행지표인 거죠. 실제 금리를 인상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돈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됩니다. 선행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것 같아라는 그 사인만으로도 돈이 먼저 움직이고 실제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는 별로 인상 안 하네 하면서 선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약달러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어떤 기간에는 계속 더 강달러, 어떤 기간에는 다시 돌아오는 약달러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 두 개의 기간을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공통되는 게 뭐냐면 약달러로 전환되는 그 기간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베이비 스텝 행보예요. 예. 대표적인 게 2015년에서 17년 동안 18년까지 높은 금리를 향해 올라가던 시점, 금융위기 이후 올라가던 그때가 베이비 스텝만 계속 9번 베이비 스텝 합니다. 2015년 12월 16년 12월, 17년 여러분 15년 12월에 금리 인상해놓고 1년 만에 0.25 올린 거예요. 16년 12월에. 그리고 17년 3번 인상했는데 다 베이비 스텝이에요. 되게 우습죠?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 한 번 할 걸 1년 동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15, 16, 17년 이 동안에 0.25, 0.25 그리고 0.75 다 더하면 1.25잖아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자이언트 스텝 2번 해도 이거 이상이잖아. 그러네요. 그만큼 더디게 아장아장 베이비 스텝 룰을 지켰던 거예요. 그때는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적인 강달러로 전환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쇼트트랙에서 미국이 천천히 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천천히 달려도 돼요. 그러니까 강달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면 못 따라가는 신흥국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인데 네. 엄청 힘듭니다. 정말 아프리카 대륙 너무 힘들고 남미 대륙 너무 힘듭니다. 그냥 극단적인 예가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20년의 팬데믹으로 마이너스 그리고 21년은 회복되다가 22년 전쟁으로 마이너스 23년 또 한 번 마이너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와 어떻게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단행합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큼 금리 인상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기축 통화국들만 보면 기축 통화국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는 뭐 영국 파운드와 스웨덴 혹은 스위스 프랑 뭐 유로존 유로, 일본 엔화 뭐 이런 캐나다 달러 이런 통화들의 가치가 같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에 달린 것이죠.
근데 22년처럼 미국만큼 강한 속도가 없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강한 달러의 시대는 나름 유지될 듯 하겠지만 달러의 강세 그 고점은 나름 찍을 가능성이 있다. 언제? 10월 11월에. 10월 11월이 고점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안 붙이더라도 미국이 변곡점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 이후에 조금 늦게나마 금리 인상을 해서 격차를 좁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시작하는 변곡점 지점 이후로는 강달러가 이제 조금 진정되고요. 사실은 그 진정될 것을 예측하면서 먼저 자금을 회수시킬 겁니다. 그리고 모든 환율 그래프를 보시면 1997, 8년 원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이 뭐 1,600원, 1,700원 찍고 고점 찍고 푹 떨어지죠. 그리고 2008년에도 또 1,500원대를 뚫고 떨어지죠. 이번에는 1,400원대를 뚫고 떨어지죠. 이게 항상 통계적으로 봐도 고점 찍고 떨어지지 고점에서 맴돌지가 않아요. 그죠? 예, 이런 성향도 한번 물론 그 고점에서 이게 플럭추에이션은 그리겠지만 이미 고점을 찍었거나 11월에 고점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 선거 이후에는 이제 환율 안정화가 야기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뭐 통계적으로나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바로 바이든이죠. 행정정책 관점에서도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환율 잡겠다고 강달러 잡겠다고 계속 뭐 합니까? 계속 구두 개입하고 그렇잖아요. 계속 구두 개입하고 뭐 직접 개입도 하고요.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한들 미국이 구두 개입하면 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정부도 강달러를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바이든도 강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22년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굉장히 무시 못할 경제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그 중간선거를 놓고 앞두고 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9%대 8%대 물가상승률을 경험하는 나라에서 서민들이 바이든한테 표를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실질소득이 급락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는 바이든의 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바이든은 곧 죽어도 물가 안정입니다. 곧 죽어도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조차 미국은 더 큰 수입국이죠. 만성 무역 적자국이니까. 그러니까 수입 가격이 잡혀야 이 소비자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수입 가격을 잡기 위한 노력? 그 노력의 절대적인 비중이 뭐예요? 달러잖아요, 달러. 강달러를 가지고 수입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안 잡히더라도 강달러면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잡히는데 강달러까지 나오면 잡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런 면에서 이 정치적으로도 혹은 행정부의 정책 기조라는 관점에서도 강달러를 놓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언제까지 중간선거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게 FOMC 회의도 11월에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10월 11월이 정점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돈의 이동도 먼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월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가 좀 정점이고 여러분이 조금 공격적으로 좀 달러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10월 말 지금부터 달러 인덱스 투자하는 것도 좋겠고요. 달러 인버스 투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나는 안정적으로 가겠다 한다면 이 11월 중하반부에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달러 강세 기조는 꺾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교수님께서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책을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목을 네. 조금 이렇게 두려운 감이 있었는데 네.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물가나 달러가 네.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되는 게 예.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진정되는 면도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나름의 순풍이 부는 거죠. 환율 좀 안정화되고 물가도 조금 안정화되고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도 좀 둔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이제 다 반영됐나 보다. 이 저점 형성됐나 보다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아, 그렇죠. 주식 투자 같은 거는 이제 또 선반영을 한 6개월, 1년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아,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한 10월 말이나 뭐 이런 쪽부터 공격적이라고 한다면. 예, 그래서 음, 작년에 22년 네. 전망책 가지고 왔을 때 22년에는 주식 투자는 하지 마시고 현금 보유하셔라. 그리고 지난 6월에도 긴축의 시대책 가지고 와서 말씀드릴 때도 22년 끝자락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맞아요. 그때 좀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 관점에서 고민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아. 의견 들었었던 거죠. 아, 네. 그러면 교수님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네, 그 최근에 IMF 경제 전망을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 예. 내용을 앞서서 그 IMF가 이렇게 보고를 하면 네. 보고서를 발간하면은 언론들이 다 그걸 인용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IMF 보고서가 그만큼 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네. 입지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모든 경제 연구기관들에서 경제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요. 네. 경제 전망 보고서는 경제연구원의 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꽃에 해당되는 보고서를 내는데 다른 말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데 그 전망치를 계산하는 그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D다. D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겠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A, B, C, D를 A, B, C를 구성하는 뭔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움직임과 동떨어져서 움직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그다음 하나가 뭐 국제 유가나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우리들의 산식. 그러니까 결국 경제 전망을 하는 그 모델에 있어서 그 하나의 변수가 세계 경제인데 그 세계 경제에 해당하는 그 전망치를 무엇을 갖고 넣느냐, 월드뱅크 전망치를 갖고 넣느냐, OECD 전망치를 넣느냐, WTO, UN의 전망치를 넣느냐, BIS의 전망을 넣느냐, IMF 걸 넣어요. 다른 말로 해석하면 국내외 웬만한 연구기관, 경제연구기관에서 경제를 전망하고 들여다볼 때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IMF 경제 전망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냥 그런 면에서 레벨이 좀 다르고요. 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군요. 권위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IMF에서 제시하는 한국 경제 전망 그건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거를 신뢰하진 않아요. 저는 웬만한 우리 웅달 책방에 출연하는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보다 IMF의 그 한국 경제 전망이 더 우세하다, 우등하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세계 경제를 관찰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어떤 기관보다 우세하고요. OECD보다는 당연히 OECD는 선진국 중심의 경제 전망의 성격이 강하고요. 유엔은 경제 전망 기구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경제 컨셉이 아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IMF의 전망이 좀 강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대외 의존도도 강하고 세계 경제 흐름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IMF는 네. 지금 세계 경제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IMF 전망에도 많이 담고 있고요. 크라시스 예. 오브 리빙 코스트. 예, 좋습니다. 예, 리빙 코스트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를 부제로 깔고 있을 만큼 크라이시스로 보고 있고 특히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리고 이 금리도 또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그것이 더 이제 경제 주체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주는 그런 국면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나 뭐 주요국 전망치나 이런 걸 다 봐도 그런 흐름은 거의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보실 때 뭐 좀 주요 권역별이나 국가별로 이거는 정말 좀 체크를 해야겠다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예, 있습니다. 권역별로 쪼갤 때 일단은 IMF는 둘로 이렇게 쪼갭니다. 선진국 그룹과 신흥개도국 그룹 이렇게 두 가지 그룹핑을 합니다만 재밌게도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선진국들이 더 어렵습니다. 23년에 네. 예, 선진국의 침체 국면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선진국 권역이 1.1%로까지 떨어집니다. 이 하락세가. 근데 이 신흥개도국들의 성장률은 올해 3.7%, 내년 3.7%. 그러니까 나름의 선방을 유지합니다. 그러네요. 예, 예. 왜 그러지? 근데 이 3.7%가 신흥국으로서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좋은 건 아닙니다. 신흥국 성장률은 보통 5%대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 네. 네, 그런데 이제 3.7% 좋은 건 아닙니다만 22년보다 23년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근데 22년이 다 녹록치 않은 경제잖아요. 녹록치 않은 경제인데 선진국 경제는 그거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의 역습 혹은 인플레이션의 쇼크가 집중되는 기점이 23년인 거예요. 22년엔 여러분 그 경기 침체를 못 보고 지나가는 느낌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너무 어렵다 뭐 고물가, 고금리, 뭐 고환율, 무역 적자, 경상수지 온통 안 좋은 것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렇게 느끼시는 것보다 23년은 더 느끼실 겁니다. 체감 경제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근데 선진국 경제도 둔화되고 우리 경제도 그렇지만 신흥국 경제는 그래도 유지하는 흐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목될 만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신흥국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먼저 큰 그림에서는. 다만 신흥국 중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을 제가 넣었어요. 왜냐하면 둘로 갈립니다.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신흥국들은 굉장히 유효하고요. 투자 유효하고요. 근데 말 그대로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에 처하는 혹은 그런 취약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더 불안해지죠. 네. 그리고 위기가 오지 않으면 사실은 성장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위험을 추구하다 보면 수익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슬아슬하게 하면 예를 들어 아슬아슬하게 운전하면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 줄어들죠. 그러니까 예스인 거예요. 다만 위험이 안 나타나면. 근데 아슬아슬하게 운전하다가 사고율이 높은 것뿐이지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면 안 좋은 거죠. 약간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흥개도국들을 생각해 보면 위기 가능성이 정말 높은 취약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외환 위기가 확산되고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거나 위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하는 그런 나라들은 성장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22년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흐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더 꺼지고 신흥국들은 그러니까 둘이 같이 떨어지다가 선진국들은 더 꺼지고 신흥국들은 유지하는 느낌. 그러니까 둘 간의 격차는 벌어지죠. 결국 이런 흐름과 앞에 말씀드렸던 환율이라는 흐름과 이런 금리 인상이라는 그 기조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또 다시 자금이 어디로 쏠리겠다는 거죠. 아, 신흥국으로 예, 그렇죠. 다시 쏠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예, 그런 취약 신흥국들을 제외한 그런 신흥국 투자, 신흥국 ETF 투자 이런 건 저는 적절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은 좀 어떻게요? 네, IMF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제 전망치가 먼저 제시가 됐었는데요, 이미. 근데 결과적으로 저랑 좀 비슷하게 좀 맞춰지는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IMF는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에서 2.1%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0% 수준의 그런 성장률을 유지하는 흐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2023년 IMF 경제 전망인 거죠. 23년이라는 단어는 안 붙었는데 23년 전망치가 가장 중요한 거죠. 22, 23. 그래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내용을 좀 비추어 봤을 때 만약 투자적으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개도국
네. 이런 거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고 네네. 달러 같은 것도 좀 예. 인버스 방향으로 또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네. 불안해하시는 게 제2의 IMF 아. 외환위기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건지 네. 어떻게 보시나요? 또 그런 일이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외환 보유액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심지어 외환 보유액이 우리는 세계 8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에 처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1997, 8년에도 그랬었던 것처럼 주요 신흥국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위기가 우리한테 전이되는 거죠. 예를 들면 좀 실물 경제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2022년에 신흥개도국들이 뚜렷하게 회복되지 못한 이유가 사실 코로나19였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19라는 이슈가 많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듯이 신흥개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래되고 장기화되면 그것에 민감해지지 않아요. 우리 금리 인상도 이제 둔화하잖아요. 옛날에는 처음에 0.5%포인트 올린다. 그러면 뭐 정말 세계가 쓰러질 것처럼 막 이렇게 기사화되고 여러분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0.5%포인트 또 올렸네? 또 다음 달에도 또 올리겠네? 뭐 이렇게 보잖아요. 둔감해지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도 둔감해집니다. 실질적으로도 뭐 백신 보급도 많이 되고 그리고 많이 감염도 되고 그런 관점에서 결국 다른 선진국들은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회복세가 진전됐었는데 신흥개도국들도 이제야 그 극복의 시간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신흥개도국들의 여러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관광이잖아요. 여행산업. 근데 정말 완전히 리오프닝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벗는 움직임 혹은 백신 요건 같은 것도 없애서 자가격리 기간 아예 없애고 여행하고 이런 것들이 신흥국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죠.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크니까 신흥개도국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신흥국 경제에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로 넘어가서 네. 한국 경제 좀 질문 드릴게. 네. 최근에 그 경기 하강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막 미디어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수출 둔화, 그 무역 수지 적자, 경상 수지 적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언급을 하는데 정말 이런 게 좀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네, 위험합니다. 아, 일단 무역 적자 규모는 6개월 연속 적자이고요. 그 6개월 연속 무역 적자는 정말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니까 뭐 자주 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흔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적자 규모만 편성해 놓고 비교해 보면 정말 말 그대로 1956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크니까 이거는 무역 적자 규모가 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물론 경상수지 적자 8월 적자를 기록했고 그 이후에 뭐 책임 있는 자께서 뭐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시적이다. 8월 한 달 일시적인 일이다. 이게 누적으로 보면 연간 누적으로 보면 경상수지 적자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그냥 기계적으로 쓰여 있는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 경상수지 흑자 혹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가 달성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상수지 적자는 저도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상수지 흑자 규모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적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면하는 기간이 다시 나타날 거겠지만 그래서 누적으로는 플러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거나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 흑자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외국인이 벌어가는 돈이 더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경상수지 적자나 무역 적자가 나온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강달러 아니었습니까? 근데 강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쓰는 것인데
경상수지 적자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외환보유액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갖고 있는 하나의 총탄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강달러를 상대적으로 뭐 이게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방어할 만한 수단조차 더 줄어들고요. 그럼 외환보유액이 IMF가 진단하기로 뭐 GDP 대비 외환보유액 얼마 뭐 예를 들면 이런 기준 하에서 지금은 적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그리고 적정하다라는 그 기준선을 미달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렇게 되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국을 나쁘게 평가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네. 외환 건전성이 떨어지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실제 경상수지가 적자다. 아니면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든다. 이것은 그만큼 기업 실적이 줄어든다는 걸 뜻하잖아요. 다만 매년 4월에 반복되는 적자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매년 4월은 원래 적자입니다. 원래 흑자일 때도 흑자폭이 정말 극단적으로 작은 흑자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경상수지의 의미가 첫 번째 상품수지, 무역수지랑 유사합니다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을 뜻하는 거고 무역수지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관세 통과됐는지 여부예요. 관세청 기준이에요. 그래서 관세 매기는 절차가 있으면 이게 무역 수지상의 계상이 되고 이 경상수지는 소유권이 이전됐느냐 여부를 가지고 상품의 수출입을 이제 결정하는 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경상수지의 일부 구성이 상품수지, 그 다음이 서비스 수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에는 서비스 수지가 안 들어가요. 서비스 무역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뭐 R&D 뭐 지적재산권도 판매도 하고요. 우리도 사오기도 하고 뭐 운송 서비스, 법률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금융 서비스 굉장히 교육 서비스, 여행 서비스 포함해서 이게 다 서비스 수지에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적자라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게 이게 본원소득 수지가 있습니다. 본원소득 수지는 우리나라 국민이 돈 번 거예요. 해외에서.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돈 벌어 오죠. 역시 우리 웅달님도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사람이에요. 유튜버들도 유튜브로부터 돈 버는 거예요. 돈 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이 돈 버는 것보다 해외 사람들이 돈 더 많이 벌어가면 광고비 가져가고 그럼 적자인 거죠. 그게 본원소득 수지인데 이 본원소득 수지 중에 배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자 소득. 결국 투자자들의 소득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4월에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그 배당 소득이 다 빠져나가는 기간이에요. 4월이. 그러니까 나머지가 나름 흑자일 때라도 이 배당 소득 요 부분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적자를 기록합니다. 매년 4월 재밌죠. 네. 근데 그 4월을 제외하고는 이 적자가 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고 그리고 나름 외환 보유액이 있어서 강달러를 막을 수 있었는데 보세요. 강달러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야기됐다. 근데 이러면 강달러를 더 막을 수가 없다. 맞죠? 그러면 또 다른 경상수지 적자나 경상수지 규모 축소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이게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시적인 일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한 위협 요건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잘 대응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맞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그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조금 이런 경상수지 적자 부분도 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좀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저도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누적으로는 당연히 흑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안심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것 자체가 안 좋은 시그널이라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도 가정을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통상 여건이 녹록치가 않잖아요. 지금 디램 가격 떨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잘 아는 해운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 밖에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위기 상황이고 또 미국과 중국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IRA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 감축부 때문에 또 위협이고 그러니까 위협 투성이들이 많이 있는 조건하에서 경상수지도 적자니까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갖고 좀 대응할
책략들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내수 경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내수 경기는 네, 그거는 이미부터 안 좋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주제면 제가 아마 그 지표가 나올 때 이렇게 웅달님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그 지표가 나옵니다. 월말 월초에 항상 그게 기사화가 돼요. 그러니까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생산, 투자, 소비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트리플 딥이라고 표현하죠. 어떻게 보면 한쪽 측면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세계 수입량이 줄어든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가 아까 해운 물류비가 줄어든다 그러겠잖아요. 해운 물류비 단가가. 근데 원래 이 9월, 10월, 11월은요. 엄청난 성수기예요. 해운 산업에 있어서. 왜냐면 이 연말 연초 뭐 크리스마스 시즌 뭐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성수기니까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성수기 때 해운 물류비가 이렇게 급락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해운 물류 포럼 가서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한 위기 신호들인 거죠. 그런 국면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수입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그 세계 각각의 국가들이 경기 침체를 만나는 모습인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은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경제가 순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또 내수에서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좀 결합이 됐을 때 네. 제일 이제 좀 불안해하시는 게 제2의 IMF 외환위기 네. 이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정말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건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가 먼저 IMF 외환 위기에 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조금 긍정적이고요. IMF 외환 위기라는 그 제목, 외환 위기라는 그 정의 자체가 IMF한테 구제금융을 받는 거예요. 혹은 구제금융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웅달님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웅달님이 갚으라고 하는데 상환 기간이 지났어요. 나 근데 안 갚아. 배째. 이게 외환 위기예요.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을 때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자금이 회수가 안 된다. 그게 채무 불이행. 그게 네. 외환 위기예요. 혹은 그런 상황이니 IMF야 나 좀 돈 좀 빌려다오. 여기 좀 갚아다오. 대신 일단 갚아다오. 대신 또 한 가지 약속할게. 나의 경제 정책이든 뭐든 나의 의사결정을 너네한테 일임할게. 경제 주권이 뺏기는 거예요. 경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정상화될 때까지. 그게 IMF 외환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까지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는 근데 위험 요인은 한 가지 있는 거죠. 직접 오지 않을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IMF 외환위기 상황과 지금을 좀 비교해 보면 그때는 순 채권국이 아니라 채무국이었었어요. 다시 말해서 빌린 돈이 많았어요. 빌려준 돈은 얼마 없었는데. 근데 외환위기 직후부터 우리는 채권국으로 돌아섰고 채권 규모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결국 다른 나라가 회수할 때 우리도 회수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산수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순 채권국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채무만 볼게요. 채권과 채무를 비교했는데 이제는 채권이 많다. 오케이. 근데 채무만 성격을 보자면 채무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장기 외채냐 단기 외채냐. 근데 이 단기 외채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아요. 네. 근래 단기 외채 비중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 그 단기 외채가 급격하게 빠져나간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단기 외채 비중이 이토록 낮을 수가 없겠다. 쉽게 말하면 IMF 외환위기 때 단기 외채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단기 외채 비중이 낮잖아요. 그때 수준으로 단기 외채 비중이 낮아요. 그래요. 네. 한번 해소되고 나서. 예,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만기가 상환되는 그런 외채가 별로 없다. 상대적으로 별로 없고 그런 외채가 상환될 기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 채권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또 그런 일이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외환 보유액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심지어 외환 보유액이 우리는 세계 8위입니다. 어. 그리고 근래 들어 외환 보유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았느냐? 그거 위기 상황 맞아요. 그거 안 좋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는 9위였다가 8위로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했는데도 우리나라 9위에서 8위로 올라간 이유는 다른 나라들은 더 감소한 거예요.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네. 쓰인 거예요. 네. 그런 걸 직접 개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에 처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1997, 8년에도 그랬었던 것처럼 주요 신흥국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위기가 우리한테 전이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신흥국으로부터 돈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이 국가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어떤 특정 기업에게는 그게 절대적인 걸 수 있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을 수출해요. 어떤 특정 용기 수출 많이 하거든요. 용기를 어떤 특정 신흥국에게 수출합니다. 근데 그 자금을 못 받아요, 만약에. 그럼 그 기업은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의 고리가 우리한테까지 연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연결되고 외환 건전성이 떨어지고 취약해지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용등급 강등되고 자금 더 유출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가능성 그 자체는 좀 납득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게 좋은 소식이네요. 네. 다행이고요. 네. 그래서 탈세계화를 좀 봐야 됩니다. 저도 탈세계화라는 것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가 멈추고 세계화의 종식이 일고 탈세계화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화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수백여 개 나라를 다 거치는 거예요. 이게 세계화죠. 다국적 기업. 근데 탈세계화라는 것은 이거 제품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게 거의 우리나라에서 다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세계화의 종식을 뜻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럼 국가 간의 교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역 규모를 점차 줄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는 있겠다고 보지만 지금 22년 하반기 이때 무역 적자가 나온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네. 그 미중 패권 전쟁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이 그 뭐 일방적으로 뭐 나쁘다 이렇게 좀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죠, 우리나라한테. 그건 무조건 나쁘다. 전쟁은 무조건 나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고 4분의 1. 그리고 두 번째 수출 대상국이 미국인데 미국이니까. 그들끼리 싸우면 우리는 정말 수출 규모가 축소될 수 있고요. 또 지금 싸우는 방식은 미국 같은 경우 봤을 때 IRA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지만 거기에 어떤 조항이 들어갑니까? 미국에 수출할 거면 중국산 쓰지 말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국산 소재, 원자재, 부품이 들어간 그런 제품을 우리 미국에 수출하면 그런 예를 들어 전기차 그런 전기차를 수출하면 전기차 보조금 안 주겠다 이게 그 방향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미중 패권 전쟁이 결국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값싸게 원자재를 마그네슘 사오고 요소 사오고 뭐 이렇게 해서 제품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또 제조하기도 하고 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방식인데 근데 미국에서 그런 거 안 받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안 받겠다는 말하고 다를 바 없죠. 보조금이 얼마나 큰 건데요.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근데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인이 없는 제품을 굳이 살까요?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미중 패권 전쟁은 우리 경제에서 정말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정치인의 정책 방향이나 싸움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모든 게 표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봐야 돼요. 물가 잡는 것도 표 얻는 거고 미중 패권 전쟁 일으키는 것도 뭐 자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표를 굳건히 받기 위한 목적에 있지 않나. 뭐 정치인을 제가 너무 곡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표예요. 오로지 표. 제가요 경제자유구역 혁신포럼이라고 국회 경제자유구역 혁신포럼 1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강의를 갔다가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났었는데 그때 그 어떤 제가 국회에서
어떤 포럼을 열고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할 때 보는 모습하고 엄청 다른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해도 됩니까?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정말 김영란법 도입과 관련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모였는데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굵직한 분들이 다 모였었어요.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나갑니다. 관심 없어요. 같이 토론하자고 왔는데 입법의 과정에서 이 같이 토론된 메시지를 담으려고 초청한 건데 관심 없습니다. 여야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자유구역 혁신 포럼에 이 국회의원들이 와서는 끝까지 있더라고요. 그 회가 끝날 때까지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지역들 그 지역 베이스에 국회의원들이 온 거예요. 네. 아니면 선정될 지역.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다 뭡니까 여러분? 공약할 때 뭐예요? 어떤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시키겠다 이거잖아요. 기업을 이쪽으로 유치시키고 또 해외 주요 기업들을 우리나라로 유치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경제자유구역 같은 게 필요해요. 그럴 때 모이는 거예요. 그럼 왜 모인 거예요? 자기 표예요, 표. 표. 그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야만 그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표를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그죠? 다 표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도 마찬가지죠. 표예요, 표. 그런 관점에서 미국 국민들이 워낙 중국을 싫어하니까 중국에 대한 비호의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 그래프가 그 책 안에는 있는데 이렇게 급증합니다. 비호의감이 급증하고 호의감이 떨어지고 당연히 그런 국면이니까 자연스럽게 표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압박하지 않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만 그 비호의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압박해야 되고 압박하는 건 두고 오른손으로 이제 물가 잡는 노력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구나. 그게 더 이제 예. 국민들이 원하는 바니까. 그래서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정도가 완화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야, 그러네요. 예,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지금 나쁘게 얘기하면 쇼하는 거예요. IPF 출범시키고 뭐 그게 전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 근데 바이든이 다시 뭐 표를 잘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하면 그게 또 좋은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많은 쇼를 벌이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해 보시고요. 그런 어떤 국제사회의 긴장감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이 선거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금 둔화되지 않겠느냐. 제가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제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저는 지금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중요하죠. 기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캄다운 시킵니다. 그냥 대외적으로 이제 더 이상 싸움의 정도가 약해지죠. 일단 이제 선거 예. 끝났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그 그때 트럼프도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이 됐지만 바이든이 되기 직전까지 미중 패권 전쟁을 격화시켰잖아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좀 쉬어간 건 있지만 그래서 19년에 격화했었잖아요. 그게 선거를 앞두고 격화시키는 거예요.